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갈수록 기세를 더해가는 양상인데요. 병상 부족 사태로 전원 대기 중에 사망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나흘째 지금 1,000명대를 넘었습니다. 날씨도 계속 추워지고 있고요. 이 정도로 좀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는 현 상황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나흘째 지금 1,000명을 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쭉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얼마나 늘었는가를 보면 그 2단계로 격상한 다음에 지금 재생산 지수 기준으로 한 1.2에서 1.3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 한 명이 1.2명 내지 1.3명을 감염시키는 거고 코로나의 재감염 사이클이 한 5일 정도 되니까 한 5일마다 20에서 30% 정도가 느는 경향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증가 속도가 뭐 빠르긴 하지만 폭발적이라고 보기는 아직 좀 이른 단계인 것 같고요. 지난 주말 그 국민들의 이동량이 좀 줄어서 방역 당국이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내주 초에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를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이 상황은 정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늘 매 것이다. 5일마다 20%에서 30% 정도의 환자가 느는 추세를 계속 이어갈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이게 계단식으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대를 또 한동안 유지하다가 확진자 수가 좀 뭐 1,200명, 1,300명대로 늘어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점점 이렇게 좀 계속해서 늘고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감염 경로 환자가 불명 환자 비율이 25.3%로 높아졌다는 것.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분들이 또 거기다 무증상 감염자이기까지 하면 상당히 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특성이 이제 무증상 감염이 많고 이게 이제 팬데믹의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들이 늘고 있어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중이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뭐 그 아주 초기에는 5% 미만이었다가 지난 여름을 거치면서는 대개 10%였던 것이 지금 이제 20% 이상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거꾸로 보면 75%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우리가 감염 경로를 아는 감염의 비중이기 때문에 그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제 N차 감염을 막거나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을 막으면 그 나머지 4분의 3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4분의 3을 줄이는 것 역시 그 4분의 1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줄이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나머지 75%가량을 일단 좀 확실하게 치료를 하고 또 통제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였다가 계속해서 이 감염 경로가 불명인 환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비율상으로. 그러다 보면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한 지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이 감염 경로 불명 환자를 도저히 좀 통제할 수 없다는 거는 1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방법은 거리두기 뭐 단계 격상이라든지 어떤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 이 부분밖에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는 것과 개인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자체가 팬데믹의 특성이라서 이것을 뭐 전면적으로 그 낮춰서 예를 들면 0%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거나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일정 부분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방역 전략을 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또 다른 문제가 이제 확진자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병상 부족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입원 또는 이제 전원 다른 병원을 옮기려고 대기를 하다가 사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병상 부족 사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뾰족하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쓰고 있는 병상의 숫자는 우리가 가진 뭐 중환자 병상이 됐든지 일반 병상이 됐든지 대개 한 2~3% 정도밖에 지금 동원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97%의 병상 중에 일부라도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서 쓴다면, 그러니까 2% 수준을 한 4% 수준까지만 올려도 코로나 환자가 병상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속히 민간 대형 병원의 병상을 좀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병원들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가지고 있는 병상의 일부를 코로나 환자 진료에 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할애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또 최근에 이 무증상 60대 환자가 지금 뭐 병상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례가 나왔는데, 고혈압과 또 당뇨 등의 기저 질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갑자기 증세가 악화된 그런 케이스라고 하는데, 무증상자라고 해도 일단 기저 질환이 있다면 보다 좀 한 단계 나아간 조치를 필요하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기준으로도 이분은 우선순위가 낮긴 하지만 입원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가도 코로나 환자인 경우에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입원시켜서 증상을 관찰하다가 증상이 나빠지면 빨리 중환자실로 옮겨서 치료를 해야 되는, 뭐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고농도 산소요법을 하거나 하는 대상자였는데, 이 결국은 병상 부족과 이제 더불어서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이제 집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감지하지 못한 당국이 이제 낮은 우선순위라고 판단을 하고 병상을 배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대기를 하는 분들 중에 무증상자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대기 순위를 좀 우선적으로 조정을 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재는 가용 병상이 부족하니까 우선순위를 높인다는 게 별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래서 말씀하신 병상 확보를 우선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이분들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분들이 이분보다 우선순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결책은 우선순위의 조정이 아니라 병상의 확보입니다. 예. 동일 집단 격리 중이던 요양시설 확진자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요양시설이라는 게 고령자, 기저질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담 병상이라든지 전담 의료진을 통한 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그 안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뭐 한 20~30% 정도는 중환자실을 가야 되는 상태이시고요. 나머지도 상당 부분 입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한 병원에서 뭐 100명, 150명 이렇게 환자가 발생하면 한꺼번에 그만큼의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지금 병상이 확보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상 전원을 포기하고 요양병원에서 좀 자체적으로 치료를 하도록 맡기는 경향이 생기면서 이제 벌어지는 사망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근본적인 이유는 병상의 부족 문제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인력을 요양병원에 파견해서, 의료 인력을 파견해서 조금 더 환자를 잘 돌보도록 할 수는 있지만, 그것 역시 중환자에게는 이 한계가 있는 방법일 수밖에 없어서 빨리 여유 병상을 확보하고 해서 요양병원에 대량 감염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바깥으로 빼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진 파견 등의 방법으로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다. 병상 확보가 가장 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방역 사각지대로 꼽힌 곳이죠. 홀덤펍이 이제 문을 닫습니다. 스키장 야간 운영도 중단이 되는데, 아무래도 정부에서 3단계로 격상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보완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지금의 이런 보완책들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내놓는 보완책만으로 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격상하는 것보다 현재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켜지는 쪽으로 방향을 먼저 잡아야 이게 3단계로 나중에 격상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되었던 라운지 클럽 같은 네. 곳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유흥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과 또 커피숍과 제과점과 이런 그 다양한 분류 체계가 실제 그 감염을 줄이기 위해 적절하게 분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오랫동안 방치돼 왔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교회나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 같은 경우는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도록 시군구 지자체가 교회나 요양원, 요양병원을 잘 관리했다면 이게 집단 감염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지금처럼. 그래서 그런 그 실제 관리 감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금 아직은 정점이 오지 않았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조금 더 증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3단계 기준은 지금 충족된 상황에서 네. 좀 현실적으로 격상을 해야 한다면 네. 좀 적절한 시기는 언제쯤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만약에 환자가 지금보다 계단식으로 꽤 상승하는 네. 상황이 벌어진다면 3단계를 정부가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재 그 사회적 거리 두기의 기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마련된 지침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네. 잘 관철되지 않고 있어서 생기는 감염의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또 방역의 역학 관리에 역학조사와 같은 곳에서 구멍이 뚫려서 생기는 감염의 크기를 N차 감염으로 키우는 문제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좀 보완이 돼야 3단계로 격상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국민들이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단계 적용보다도 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숫자를 의료진들이 다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이런 부분이 케어가 되어야 좀 어느 정도 감소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앞서도 병상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의료 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 네. 그 절대량 중에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생기는 네. 문제라 현재 전체 자원 중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병상으로 치면 한 5%나 6% 정도, 네. 인력으로 치면 아마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 되겠지만 더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서 더 많은 양을 병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설득하고 병원들은 좀 스스로 코로나 환자를 좀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게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전체 중환자실의 70%에서 90%까지를 코로나 환자 진료에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수십 배의 지금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의료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 진료에 더 많은 병상과 인력을 체계적으로 동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장은 좀 코로나19 진화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네. 또 어떤 의료 자원이라든지 시스템의 비율을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백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좀 뉴스 앞부분에 이제 미국이 이제 모더나의 백신을 좀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다 이런 내용도 좀 전해드렸는데요.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궁금한 부분, 과연 네. 언제쯤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까? 시작이 되더라도 일단은 네. 뭐 필수적으로 의료진 접종이 먼저 우선시 될 테고 네. 일반 국민들에게 접종은 좀 언제쯤 될 수 있을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정부가 굉장히 서두르면 아마 3월쯤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그 의료인들 예. 또 고위험 시설 종사자들 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선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를 마치고 일반 국민들이 접종할 수 있는 시기는 그보다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아무리 빨라도
5월, 6월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부의 백신 확보 계획도 좀 나왔는데요. 네. 여전히 물량적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이제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 목표가 이제 60%인데요. 현재 백신들이 그 면역 효과,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모더나나 파이자 같은 경우 되게 뭐 94%, 95%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접종을 하면 이제 그보다는 상당히 낮은 면역 효과를 낼 거라는 점을 고려해도 네. 아마 전 국민의 한 80%, 한 4천만 명 정도만 접종을 해도 집단 면역 효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기존에 한 4,400만 명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일부 이제 뭐 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뭐 일부 회사가 승인을 받는데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족한 물량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된 물량만 충실하게 확보해도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물량이다. 그렇지만 이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예. 조금 더 물량을 확보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약 체결이 완료된 이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효과성이 70% 정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다른 백신이랑 비교를 했을 때 좀 네. 떨어진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예.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3상 임상 시험을 하면서 그 백신을 접종하는 방식을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원래 전체 용량의 반만 접종을 하고 두 번째 접종에서 전체 용량을 접종하는 방식과 첫 번째, 두 번째 다 모두 전체 용량을 접종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절반 주고 전체를 준 군에서는 90%가 넘는 면역 효과가 있었고 두 번 다 전체 용량을 준 경우에는 62%의 효과가 있어서 예. 지금 절반 주고 전체를 주는 방식을 택하면 이제 90% 정도의 면역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 역시 이제 그 임상 시험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실수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 이 결과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추가적인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그 결과가 나오면 좀 더 확실해지긴 하겠으나 최소한 62%대의 효과는 있다. 네. 예, 그리고 절반 접종, 전체 용량 접종을 하면 아마 90%의 용량 그 면역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나 좀 추가적으로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뭐 11배 가까이 되는 분량의 백신을 확보를 했다 네, 이런 네. 기사도 나오는데 네. 글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60%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분량이 확보된 거에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진 않으신가요? 캐나다를 비롯한 이제 선진국들이 그 과도하게 선구매를 통해서 많은 백신 물량을 확보한 거는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그 개발도상국이나 가난한 나라들에 갈 수 있는 백신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뭐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주요 백신 회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승인을 받거나 이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사라졌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과도하게 많은 양의 백신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장 백신의 양에 그렇게 좀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까지 네.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